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뭐? 고졸 엄마가 창피하다고? 손주나 보라고? 너희가 나를 창피한 엄마라고 부를 때부터 이미 이 400억을 가질 자격이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박순희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직! 상속신청서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순간이었죠. 400억. 그 엄청난 숫자가 적힌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59세 박순희. 20년간 혼자 세 자녀를 키운 이 여성이 방금 자식들의 상속을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3주 전 8월의 어느 무더운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순이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주 준서와 지민의 아침밥을 차리는 중이었거든요. 흰쌀밥을 전기밥솥에서 퍼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김을 구우며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깍두기까지 꺼내놓았죠. 6가지 반찬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59살 여자가 매일 아침 되풀이하는 일상이었어요. 식탁 밑에는 낡은 수능 영어 단어장이 신문지에 쌓여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손주들 재운 뒤 몰래 펼쳐보던 책이었죠. 형광펜으로 줄 그어진 단어들, 구겨진 페이지들, 메모가 빼곡한 여백들이 순이의 간절함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엔 오래된 메모 한 장이 자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순이, 꼭 당신 인생 살아요. 남편의 글씨체였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필체더라고요. 박순희 59살. 고등학교 졸업 후 20살에 결혼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은 꿈도 못 꿨죠. 언니와 오빠들 학비를 대느라 자신은 고졸이 전부였습니다. 언니가 대학 등록금 낼 때, 오빠가 의대 갈 때, 순이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16살 때부터였죠. 학교 끝나면 공장으로 달려가 밤 10시까지 미싱을 돌렸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배고 등이 휘고 눈이 침침해지도록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은 전부 집에 갔죠. 그 한이 평생 가슴 한구석에 맺혀 있었습니다. 남들이 대학 입학식 사진 찍을 때 순이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20살에요. 남편 김태수 씨는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IT 벤처기업을 일찍 시작했고 조용히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죠. 말은 없었지만 야심만큼은 뚜렷했어요. 순이, 내가 크게 한번 벌어볼게요. 그럼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현승이 10살, 딸 지은이 8살 때였죠. 마지막 순간 남편은 순이의 손만 꼭 쥐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모아둔 거 있어요. 변호사한테 다 말해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당신이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근데 절대 애들한테 미리 얘기하지 마요. 당신 살아있는 동안은 당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 후 20년 순이는 혼자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의 유산만으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식당 일, 청소 일,
보험 설계사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죠.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현승이 대학 갈 때, 지은이 결혼할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순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엄마로요. 자식들은 엄마가 빈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게 없다고, 보험금도 얼마 안 됐다고 믿었죠. 순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 전 남편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것들이. 순이는 그제야 알았죠. 남편이 투자한 IT 기업 주식이 상장되며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것을요. 부동산 가치도 치솟았고 예금 이자도 쌓였더라고요. 총 500억이었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년간 혼자 힘들게 일했는데 사실은 이런 큰 돈이 있었다니요. 그리고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고. 반드시 수능을 봐서 대학에 가겠다고요. 오전 7시 며느리 수진이 부스스한 머리로 서둘러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 준서 영어 유치원 첫날이에요. 8시 30분까지 데려다 주셔야 하는 거 기억하시죠? 순이는 재빨리 식탁 및 단어장을 신문지로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준서 밥 다 차려뒀으니까 깨워. 수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죠. 아침 7시 30분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였어요. 아들 현승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며느리 수지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준서와 지민이는 만화를 보며 밥을 흘렸죠. 준서야, 흘리지 말고 먹어. 순이가 냅킨으로 닦아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요. 준서가 투정을 부렸죠. 왜? 새로운 친구들 만나잖아. 영어만 해야 된대요. 한국말 하면 선생님이 혼낸대요. 5살짜리가 무슨 영어 유치원인지 순이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며느리의 교육관에 간섭하면 안 되니까요. 저녁 8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현승, 며느리 수진, 딸 지은, 사위 성우까지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죠. 순이가 차린 저녁상이었어요. 삼겹살구이,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이 푸짐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나 말이야. 모두의 시선이 순이에게 쏠렸습니다. 수능 준비 좀 해볼까 하는데 식탁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젓가락 소리도 숨소리도 멈췄죠. 아들 현승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죠.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 맞죠? 아니, 진짜로 하고 싶어서. 59살의 수능이요?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현승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며느리 수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시간에 준서 영재원 준비나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공부한다는 소리 들으면 애가 집중을 못해요. 요즘 아이들 정서에 안 좋다고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딸 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창피해요. 병원 동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엄마 환갑에 수능 본다고? 엄마, 체면이 있어야죠. 사위 성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학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돈으로 준서 지민이 교육비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순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500억, 그 돈이 있다는 걸 자식들은 몰랐죠.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후 아들 현승의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부장님, 어머니가 수능 준비하신대요. 키읔키읔 대박 친척 중 누군가가 회사 후배한테 말한 거였죠. 현승은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사 로비에서 점심 먹으러 가던 중이었는데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다들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거든요. 현승은 부장 승진을 2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원 면접까지 통과한 상태였어요. 이 회사에서 15년을 일했죠. 야근도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골프도 배우고 와인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59살 엄마가 수능 본다는 얘기가 회사에 퍼지면 승진은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였죠.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현승은 화장실로 달려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화가 잔뜩 나 있었죠. 순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아, 어제 이모한테 전화 왔을 때 잠깐. 이모요? 이모가 조카한테 얘기했고 그게 우리 회사 후배한테 간 거예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현승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경력이 엄마의 황당한 결정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7시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아들 현승, 며느리 수진, 딸 지은, 사위 성우까지 4명이 순이를 마주 앉혔죠.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이요. 순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며느리 수진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현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다들 웃더라고요. 59살의 수능? 그게 말이 돼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승아, 엄마도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배우고 싶으면 평생 교육원 가세요. 왜 굳이 수능이에요? 엄마, 저 승진 2주 앞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원들이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현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딸 지은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진짜 물어볼게요. 병원에서 동료들이 계속 물어봐요. 너희 엄마 진짜 수능 본대? 하면서요. 저 간호사예요, 엄마. 환자들 앞에서 체면이란 게 있어야 하는데 환갑 엄마가 수능 본다는 게 말이나 돼요? 순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위 성우가 현실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학원비만 해도 월 200만 원이 넘을 텐데요. 교재비, 모의고사비까지 하면 훨씬 더 들 거고요. 그 돈으로 준서랑 지민이 교육비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순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0년간 혼자 일하며 자식들 키웠다는 걸 자식들은 기억조차 안 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 수진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머니, 준서가 영재원 1차 합격했어요. 근데 2차 면접에서 가정환경도 본대요. 할머니가 이 나이에 공부한다고 하면 불안정한 가정으로 보일까봐 걱정돼요. 요즘 아이들 정서에도 안 좋다고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라고 살아야 돼? 현승이 즉답했죠. 손주들 봐주시면 되잖아요. 엄마 나이에 딱 맞는 일이에요. 우리가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지은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가 손주들 봐주시면 우리가 일하기 훨씬 수월하잖아요. 왜 굳이 공부를 해서 우리 힘들게 해요? 순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엄마가 아니라 무료 가사 도우미였다는 걸요. 20년간 혼자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다. 생각해 볼게. 사실 생각해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식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엄마는 손주나 보라고요.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옆방에서는 손주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순이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쓴 일기였죠. 순이는 몇 년에 한 번씩 이 일기를 꺼내 읽곤 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을 때마다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부분에서 손이 멈췄어요. 2004년 8월 12일. 오늘 순이가 도서관에서 대학교 안내 책자를 보고 있었다. 나한테 들킬까봐 황급히 숨겼지만 다 봤다. 가슴이 아팠다. 우리 집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순이. 그 한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다. 내가 더 열심히 벌어서 순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애들이 좀 크면 순이를 대학에 보내줄 거다. 그게 내 꿈이다. 눈물이 일기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순이의 꿈을요. 그리고 그걸 이뤄주려고 했죠. 하지만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순이는 일기장을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아니, 자식들이 이루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일기를 천천히 덮었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순이, 꼭 당신 인생 살아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죠.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요. 일주일 후 순이는 조용히 변호사 이진규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자식들은 순이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알고 있었죠. 오전 10시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순이는 낡은 핸드백을 꼭 쥐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2층 문이 열렸습니다. 이진규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죠.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부인, 오랜만입니다. 변호사 이진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신뢰하던 변호사였죠.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순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변호사가 따뜻한 녹차를 건네며 물었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전체 재산 목록을 다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순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자산 목록입니다. 천천히 보시죠.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강남 빌딩 지분 150억. 두 번째 페이지. 판교 IT 기업 상장 주식 280억. 세 번째 페이지. 부동산 50억. 정기예금 20억. 순이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총액을 보는 순간 현실감이 사라졌죠. 500억.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투자하신 IT 기업이 작년에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주가가 10배 이상 뛰었죠. 부동산 가치도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올랐고요. 예금 이자만 해도 상당합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20년간 식당 일, 청소 일,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며 악착같이 벌었던 돈은 고작 몇 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남긴 돈은 500억이라니요.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인, 고인께서 특별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편지는 부인께만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남편의 손글씨로 순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나왔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순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없겠지. 미안해. 애들 어릴 때 떠나서. 하지만 믿어줘. 내가 모은 이 돈은 전부 당신을 위한 거야. 당신이 대학 못 간 게 얼마나 한이 됐는지 나는 알아. 도서관에서 대학 책자 보던 당신 모습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 당신이 공부할 수 있게.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부탁이야. 이 돈 애들한테 절대 미리 주지 마. 애들이 어떻게 자랄지 나는 몰라. 하지만 혹시라도 당신을 힘들게 하면 이 돈은 당신 것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써. 대학 가. 공부해. 당신 인생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2004년 9월 1일 김태수 순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의 진심을 알았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인, 괜찮으십니까?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변호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죠. 고인께서는 유언장 수정 권한도 전부 부인께 남기셨습니다. 자녀분들께 상속하시든 다른 용도로 쓰시든 부인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순이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써.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에요. 만약에 재단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나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단이요? 네. 배우고 싶지만 형편 때문에 못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육재단이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공익재단 설립은 충분히 가능하죠. 다만 자녀분들과는 상의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은요. 순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순이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면서 적어뒀어요. 재단 설립 구상안이요. 변호사가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순이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순이 교육재단. 목적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 및 성인에게 장학금 지원. 대상 고등학생, 대학생, 평생교육 희망자. 규모 연간 100명 이상 지원. 변호사가 천천히 수첩을 읽더니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혹시 자녀분들과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순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수능 준비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대학에 가고 싶다고요. 변호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나 보라고요. 59살에 무슨 공부냐고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간 혼자 키웠는데 저한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인께서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네요. 네. 편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부인을 힘들게 하면 부인 마음대로 쓰라고요. 고인께서 이미 예상하셨던 겁니다. 순이는 다시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구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시죠. 재단 설립 서류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때 최종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순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순이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까요? 순이는 핸드백 속 편지를 꼭 쥐었어요. 당신 인생 살아줘.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순이의 마음속엔 이미 결정이 서고 있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순이는 수능 교재를 완전히 치워버렸어요. 신문지에 싸서 옷장 깊숙이 넣어뒀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주들 밥 차리고 영어 유치원 등원시키고 집안일하고 끝없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순이는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밤마다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당신 인생 살아줘.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손에는 제주도 호텔 예약 확인서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한데요.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좀 다녀올까 해요. 순이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제주도? 네. 애기 아빠 부장 승진 확정됐거든요. 축하 겸 가족여행 가려고요. 4박 5일로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준서랑 지민이는? 당연히 어머니가 봐주셔야죠. 애들 데리고 가면 우리가 쉬질 못하잖아요. 수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때 거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어요. 순이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 나야. 들었어? 오빠네 제주도 간다고? 응, 방금 들었어. 우리도 같이 가기로 했어. 현승이 오빠 승진 축하도 할 겸 4박 5일. 엄마는 손주들 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지?
지은의 목소리도 들떠 있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 왜 대답이 없어? 혹시 무슨 약속 있어? 아니, 괜찮아. 다녀와. 고마워, 엄마. 우리 다음에 꼭 엄마도 모시고 갈게. 다음에라는 말. 순이는 그 말을 20년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한 번도 오지 않았죠. 전화를 끊고 순이는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설거지통에 손을 담근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좀 잘 봐주세요. 준서 영어 유치원 빠지면 안 되고요. 지민이는 피아노 학원 있어요. 스케줄표 냉장고에 붙여놓을게요. 알았어. 순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순이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남편이 생전에 즐겨 읽던 책들이 그대로 있었죠. 경제학 책, 투자 서적, IT 관련 서적들. 그 사이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노트를 꺼냈어요. 남편이 생전에 적어둔 메모장이었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 투자 계획, 가족 일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순이 생일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줄이 적혀 있었죠. 50살 대학교 청강 수강권 선물. 51살 평생 교육원 등록 함께 가기. 55살 어학연수 보내주기. 60살 만약 진짜로 수능 본다고 하면 내가 옆에서 응원하기. 같이 도서관 가기. 아, 60살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건강 챙겨야지. 순이 꿈 꼭 이뤄주고 싶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은 순이와 함께 늙어가며 그 꿈을 이뤄줄 계획이었던 거예요. 매년 생일마다 조금씩 천천히 순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준서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순이는 메모장을 꼭 안았어요.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 꿈 꼭 이뤄주고 싶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어요. 남편은 순이의 꿈을 알고 있었고 그걸 응원하고 싶어 했죠. 근데 자식들은요?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손주나 보라고 했어요. 59살에 무슨 공부냐고 했죠. 순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이진규의 번호를 찾았어요. 밤 10시가 넘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변호사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 박순희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 부인.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유언장 수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재단 설립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인, 신중하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이게 제 남편이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고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과 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애들이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요. 4박 5일. 저만 빼고요. 손주들 봐야 하니까요. 순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게 20년 동안 반복됐어요. 명절에도, 가족 모임에도, 여행에도.
전 항상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손주 보는 사람이었고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사무실로 오시죠. 서류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이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자식들 제주도 출발 월요일 오전. 변호사 약속 화요일 오전 10시. 자식들이 제주도에서 여행을 즐기는 동안 순이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로 한 거였습니다. 순이는 메모장을 다시 펼쳤어요. 순이 꿈 꼭 이뤄주고 싶다는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할게요. 당신이 못다 이뤄준 그 꿈, 제가 이룰게요. 순이는 메모장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는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자식들은 신나게 짐을 챙겼습니다.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싸줬어요.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치즈김밥까지 세 종류를 정성껏 만들었죠. 차 안에서 먹으렴. 배고플 테니까. 순이가 김밥통을 건네자 며느리 수진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애들 잘 부탁드려요. 스케줄표 냉장고에 붙여놨으니까 그대로만 해주세요. 아들 현승은 캐리어를 끌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금요일 저녁에 올게요. 애들 잘 봐주세요. 특히 준서 영어 유치원 빠지면 안 돼요. 딸 지은도 선글라스를 쓰며 덧붙였죠. 엄마, 미안해. 다음엔 꼭 같이 가자. 이번엔 우리끼리만 가는 거니까 이해해줘. 사위 성우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순이는 손주 준서와 지민을 데리고 조용히 배웅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4명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이만 빼고요. 첫날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손주들과 공원도 가고 밥도 차려주고 저녁엔 함께 만화를 봤어요. 준서가 물었죠.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금요일에 온대. 왜 우리는 안 데려갔어요? 순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잖아. 그렇게 얼버무렸죠. 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아침 일찍 준서를 영어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지민이는 집에서 돌봤어요. 점심 준비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순이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었죠. 하지만 사흘째 되던 수요일 저녁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는 걸요. 엄마 잘 계세요? 힘드시진 않아요?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손주들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만 4번 걸어왔죠. 저녁 7시 또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순이가 받았어요. 화면 속엔 해변이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모래사장, 석양이 아름다웠죠. 엄마, 여기 너무 좋아. 딸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준서랑 지민이 좀 바꿔줘.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카메라를 손주들에게 돌렸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준서가 손을 흔들었죠. 화면 속 자식들은 해변에서, 고급 식당에서, 호텔 수영장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순이는요? 화면 구석에 잠깐 비쳤다가 할머니, 애들 좀 바꿔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화면 밖으로 밀려났죠.
통화가 끝나고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주들은 다시 만화를 보러 갔습니다. 순이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죠.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손주들을 재우고 나서 순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두툼한 앨범이었죠. 20년 넘게 모아온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들 현승의 돌잔치 사진. 순이가 현승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웃고 있었죠. 다음 페이지, 딸 지은의 입학식 사진. 순이가 지은이 손을 잡고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승이 대학 합격했을 때, 지은이 간호사 시험 붙었을 때, 현승이 결혼식, 지은이 결혼식. 모든 사진 속에 순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손을 잡고 밥을 먹이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순이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순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최근 5년간의 가족 사진들을 보니 확연했습니다. 명절 사진엔 순이가 구석에 작게 찍혀 있었어요. 외식 사진엔 순이가 없었죠. 아니, 있긴 했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으로요. 작년 추석 사진, 순이는 프레임 밖이었습니다. 올해 설날 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주 생일잔치 사진들을 보니 더 분명했죠. 순이는 항상 뒤편에 혹은 아예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빈자리가 있었어요. 새로 인화할 사진을 붙이려고 남겨둔 자리였죠. 순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SNS를 들어가 봤어요. 방금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죠. 제주도 해변 사진이었습니다. 4명의 어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들 현승, 며느리 수진, 딸 지은, 사위 성호.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행복한 가족, 해시태그 제주도 힐링, 해시태그 소중한 사람들,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행복순위는 그 소중한 사람들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좋네요. 부럽다, 행복해 보여요. 순이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주 준서가 잠결에 물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는 왜 할머니 안 데려갔어요? 유치원 친구 윤서는 할머니랑 같이 여행 갔대요. 순이는 그때 웃으며 대답했었죠. 할머니는 집 지켜야 하니까.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진짜 가족은 같이 가야 한대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된대요. 할머니가 슬프대요. 5살짜리 아이가 알고 있는 걸 30 넘은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순이는 앨범을 천천히 덮었어요.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은 목요일. 손주들을 이웃 할머니에게 하루만 맡겨야 했어요. 변호사 약속이 있으니까요. 목요일 아침 8시, 순이는 손주들을 데리고 이웃 김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늘 하루만 준서랑 지민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순이 씨. 괜찮아요. 우리 손주들이랑 같이 놀면 되죠. 김할머니가 흔쾌히 받아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 6시쯤 데리러 올게요. 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의 유언장, 손편지, 메모장, 그리고
며칠 밤을 고민하며 작성한 순이 교육재단 설립 구상안 거울을 봤어요. 59세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피곤한 눈빛. 하지만 오늘만큼은 눈빛이 달랐어요. 결연했습니다. 순이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20년 된 낡은 코트였지만 깨끗하게 다려놓은 옷이었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순이는 핸드폰을 꺼내 자식들의 SNS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호텔 조식 뷔페 사진이었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순이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이진규가 준비된 서류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두툼한 파일들이 쌓여 있었죠. 사모님,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순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었어요. 변호사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결심하셨습니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죠.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500억 중 정말 400억을 재단 기금으로 출연하실 계획이십니까? 순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네, 400억이요. 순이 교육재단으로요. 가난해서 대학 못 가는 학생들, 배우고 싶지만 형편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자녀분들께는 100억은 남겨둘게요. 제가 쓰다 남은 거 나중에 주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화장이 번졌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죠. 뒤따라 아들 현승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현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주도에서 급히 돌아온 게 분명했죠. 그 뒤로 딸 지은과 사위 성우까지 들어왔습니다. 4명 모두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순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공문이 문자로 왔어요. 재단 설립 서류 검토 중이라고. 현승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며느리 수진이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순이 교육재단 설립 신청서. 기금 400억.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400억이요? 이게 대체 무슨... 아들 현승이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산 명세서였죠. 눈이 점점 커졌어요. 강남 빌딩 지분 150억. 판교 IT 기업 상장 주식 280억. 부동산 50억. 예금 20억. 현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총액 500억? 딸 지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00억이요?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사위 성우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현승이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아빠가 남긴 거야. 순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죠. 뭐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게 없다고 했잖아요. 20년 동안 엄마가 가난하게 우리 키웠잖아요. 맞아. 가난하게 키웠지.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이 정도 금액인 줄은 몰랐어. 그리고 아빠가 당부했거든. 너희가 클 때까지 절대 말하지 말라고. 너희가 어떻게 클지 모르니까. 현승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을 왜 재단해요? 저희는 아빠 자식들인데. 순이는 천천히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아빠가 남긴 편지야. 읽어봐. 현승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순이에게. 이 돈은 전부 당신을 위한 거야. 애들한테 절대 미리 주지 마. 혹시라도 당신을 힘들게 하면 이 돈은 당신 것이야. 현승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현승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알고 있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래서 당부한 거야. 절대 미리 주지 말라고. 며느리 수진이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짜로요. 수능도 응원할게요. 재단도 50억만 하시면 안 돼요? 400억은 너무.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 얘기네. 내 꿈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아까운 거지. 현승이 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여행도 같이 가고, 수능도 응원하고. 그러니까 재단은 좀. 순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20년 늦었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20년 동안 나는 혼자였어. 너희 아빠 없이 3명을 키웠지. 근데 너희는 클수록 나를 부담으로 봤어. 현승이 너 승진할 때 내가 창피하다고 했잖아. 지은이 너도 동료들한테 뭐라고 할까봐 걱정했지. 수진이 너는 손주 교육에 방해된다고 했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사위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진짜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예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100억은 남겨뒀어. 내가 쓰다 나중에 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 거거든. 대학 가고 공부하고 재단 운영하고. 딸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달라질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기회? 순이가 반문했습니다. 20년이 기회였어. 근데 너희는 늙은 엄마를 무료 가사 도우미로 봤잖아.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그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잖아. 순이는 책상 위에 상속 신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찍기 시작했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비명을 질렀죠.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순이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상속 신청서가 2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졌죠. 순이는 재단 설립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순이 교육재단.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요. 현승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어나. 그리고 제주도나 다시 가. 여행 끝까지 즐기고 와. 순이의 목소리는 평생 들어본 적 없을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은 제주도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를 바꿔 타고 택시를 타고 황급히 집으로 왔어요. 순이는 손주들을 이웃집에서 데려온 뒤 집으로 돌아왔죠. 거실엔 4명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의자에, 바닥에 각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순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죠. 현승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떨리고 있었죠. 순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 얘기가 뭔데? 엄마. 현승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 너무 아프게 했죠. 용서해 주세요. 순이는 아무 표정 없이 현승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무릎 꿇은 모습을요. 며느리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꿈을 무시했어요. 손주만 봐달라고, 집안일만 하라고. 어머니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딸 지은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도 미안해. 창피하다고 한 거 진짜 후회돼. 엄마가 얼마나 공부하고 싶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사위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돈 얘기만 하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순이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진심일까요? 아니면 돈 때문일까요? 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20년 동안 왜 말 안 했어요? 지은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우릴 시험한 거예요? 20년 동안? 시험이 아니야.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의 부탁이었어. 그리고 나도 궁금했어. 너희가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해주는 것들만 좋아하는 건지.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재단은 100억 정도만 하시면 안 될까요?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 얘기로 돌아오네. 아니에요. 현승이 급히 말했어요. 엄마, 진짜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질게요. 수능? 해요, 해. 우리가 응원할게요. 학원도 데려다 드리고 공부방도 만들어 드리고 20년 늦었어. 순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20년 동안 나는 혼자였어. 너희 아빠 없이 3명을 키웠지. 식당 일, 청소 일, 보험 설계사. 못 해본 일이 없었어. 근데 너희는 클수록 나를 부담으로 봤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승이 너 승진할 때 내가 창피하다고 했잖아. 회사에 소문났다고 화냈지. 지은이 너도 병원 동료들한테 말하기 싫다고 했어. 수진이 너는 손주 교육에 방해된다고 했고, 성호 씨는
돈 얘기만 했지.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갈 때 기억나? 나만 빼고 갔잖아. 엄마 잘 계세요? 그런 말 한마디 없었지. 손주들 보고 싶다고 영상 통화만 4번 했어.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 순이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미안해를 들었는지 몰라. 근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나는 여전히 손주 봐주는 사람이었고,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고, 너희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어. 사위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한 푼도 안 주시는 건가요?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100억은 남겨뒀어.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받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 거거든. 내 인생? 현승이 물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게 아빠 유언이었어. 그래서 나는 대학 갈 거야. 수능 보고 합격하고 공부할 거야. 그리고 재단 운영하면서 나처럼 한 맺힌 사람들 도울 거야.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며느리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짜 달라질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순이가 반문했어요. 20년이 기회였어. 매일 아침밥 차려줄 때, 손주 봐줄 때, 명절에 음식 준비할 때, 그게 다 기회였어. 근데 너희는 당연하게 여겼잖아.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그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잖아. 현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어나. 그리고 집에 가. 엄마, 집에 가라고 했어. 순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야. 400억은 재단에 쓸 거고 100억은 너희가 나중에 받을 거야. 그게 전부야. 4명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문 앞에서 지은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엄마랑.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변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근데 지금은 나도 시간이 필요해. 문이 닫혔어요.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손주들은 이웃집에서 자고 있었죠. 순이는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순이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게 이거 맞죠? 내가 내 인생 사는 거?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할지요. 잘했어, 순이. 이제 당신 인생 사는 거야. 순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날 밤 순이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듬해 봄 벚꽃이 흩날리는 대학교 캠퍼스 앞이었어요. 60살 순이가 수능 수험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떨리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죠. 순이는 6개월간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서관,
학원, 독서실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처음엔 어려웠어요. 40년 만에 잡는 펜이었으니까요. 영어 단어가 외워지지 않았고 수학 공식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다시 책상에 앉았죠. 당신 인생 살아줘. 그 말이 순이를 지탱해줬어요. 그리고 수능 시험 날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마킹했어요. 59년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순간이었죠. 주변엔 손주뻘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던 아이들도 시험이 시작되자 각자의 시험에 집중했어요.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만에 치르는 시험, 평생의 한을 풀어내는 시간이었죠. 결과는 2개월 후에 나왔습니다. 합격. 서울의 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였어요. 순이가 가장 원했던 곳이었죠.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순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편지였거든요. 동시에 순이 교육재단도 공식 설립됐어요. 400억 기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 10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배우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재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400억 규모의 교육재단 설립은 큰 뉴스였으니까요. 이사장님, 왜 이렇게 큰 돈을 사회에 환원하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순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도 가난 때문에 대학을 못 갔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언니, 오빠들 학비 대느라 제 꿈은 접어야 했죠. 그 한이 59년간 가슴에 맺혀 있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처럼 한 맺힌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배움에는 나이도 형편도 상관없어야 하니까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죠.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제 남편이 제게 남긴 유산이니까요. 남편분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당신 인생 살아요라고.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키는 거예요. 기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날 저녁 순이의 이야기는 뉴스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59세의 수능 합격, 400억 교육재단 설립한 할머니 기사가 포털 사이트 1위에 올랐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나도 용기 얻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네요. 순이는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봤어요? 우리 해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재단의 첫 장학생 100명이 선발됐습니다. 순이는 직접 장학 증서를 전달했어요. 한 명, 한 명에게요. 첫 번째 학생은 18살 여학생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편의점 알바 3개 뛰면서 공부했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도 내야 하고 대학은 포기하려고 했는데 학생이 울먹였어요. 순이가 그 학생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공부만 하세요.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보답이에요. 두 번째는 45살 남자였어요. 이사장님, 저 고졸이에요. 2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문 닫았어요.
새로 취직하려니 학력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가려고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평생 학력 때문에 한 맺혔죠. 이제 함께 공부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세 번째는 23살 청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들 학비 대느라 제 대학은 포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순이는 그 청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는 당신 꿈도 이뤄야 해요. 100명의 장학생 모두에게 순이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은요. 현승, 지은, 수진, 성호. 4명은 6개월간 연락을 거의 끊고 지냈어요. 가끔 손주들 보러 올 때만 짧게 인사를 나눴죠. 하지만 순이의 뉴스를 보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들 현승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순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현승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뉴스 봤어요. 재단 개소식? 그래,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현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대학 다니는 거 보고 준서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멋있다고. 자기도 할머니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싶대요. 순이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 아들이 저보다 할머니를 더 존경하는 게. 현승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엄마를 진짜 엄마로, 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승아, 너한테 기대하는 건 돈이 아니야. 존중이야. 나도 한 사람이거든. 그냥 내 엄마가 아니라 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현승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이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요. 순이는 더 이상 무료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생이자 재단 이사장이자 한 사람의 인간이었죠. 1년 후 순이는 61살이 됐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재단은 200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순이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손주 준서였어요. 할머니, 나 영재원 떨어졌어. 순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 괜찮아? 응, 괜찮아. 선생님이 그러는데 난 영재가 아니라 평범한 애래. 근데 할머니처럼 열심히 하면 된대.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대학교 갈 거야. 순이는 웃음이 났어요. 그래, 준서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순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캠퍼스에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책상 위엔 남편의 작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나 지금 행복해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 내 인생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순이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사회복지학 교재였죠.
오늘도 순이는 공부합니다. 60대가 된 지금도요. 순이 교육재단은 설립 2년 만에 500명의 장학생을 지원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64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평생교육 상담사로 활동 중이에요. 그녀는 말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것이고요. 59살에 시작한 순이의 새로운 인생.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